추위가 서서히 다가오면서 모든 열대 식물들을 비롯한 산물들은 양쪽 극으로부터 적도를 향해 후퇴했을 것이고 온대성 생물들이 그 뒤를 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워지니까 열대 식물부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 뒤를 온대성 생물들이 따랐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열대 식물들 중 다수는 멸절했을 것이다. 왜? 추웠으니까. 온대성 생물들은 적도 더 가까이로 이주해 온 후에 비록 다소 새로운 조건 아래 놓이기는 했을 테지만 그보다는 영향을 덜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온대성 생물들이 적도까지 갔어. 왜? 추웠으니까. 근데 이제 영향을 덜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열대성은 이제 추웠으니까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됐을 거다. 영향을 덜 받았을 거다. 열대 생물들이 힘겨운 상태에 있었고 침입자들에 맞서 확고한 전선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일정 수의 보다 원기왕성하고 우세한 온대성 형태들이 어쩌면 토착종들의 공간을 침투해서 적도에 도달하거나 심지어 적도를 가로질렀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열대 생물들은 이제 왜요? 날씨가 추우니까 살기가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온대 생물들이 이제 더 따라서 내려와. 근데 그것이 이제 적도까지 내려오고 심지어는 그것을 넘어서 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고지대라는 환경은 이러한 침투에 무척 유리한 조건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건조한 기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온대 기후의 다년생 식물들에게 상당히 유해했던 점이 바로 열대의 습기와 열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온대 생물들이 내려와가지고 적도 내려오고 했을 때 그것들이 살기 좋았던 환경은 어디일 것이냐? 고지대라는 거죠. 왜냐면 조금 덜 더웠을 테니까. 고지대라는 환경이 온대 생물들이 남아하는데 더 좋은 환경을 제공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건조한 기후, 온대성 생물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건조한 기후가 또 그런 좋은 환경을 제공했을 것이다. 히말라야 북서쪽의 산맥들과 안데스 산맥의 긴 줄기는 온대 식물의 침략을 돕는 두 개의 거대한 침입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온대 생물들이 내려오죠. 그런데 이제 고산지대가 도움을 줬을 것이다. 왜냐면은 일반 어떤 그 평지보다는 이제 조금 선선한 환경이니까 히말라야 요것이 이제 온대 생물들이 남아하는데 도움을 줬을 것이다.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안데스 산맥 이제 남아메리카 쪽을 보면 요 안데스 산맥을 통해서 조금 더 그나마 건조하면서 기온이 낮은 그런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에 유리했을 것이다. 남부에서 북부보다는 북부에서 남부로 이주를 한 동일한 식물이나 근ün종들이 더 많았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보통 북에서 남으로 갔다,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겠다는 뭐 그랬겠죠. 왜냐면 이제 세계의 어떤 대륙 구조가 북쪽이 더 대륙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위로 올라올 만한 어떤 그런 남쪽에는 그만한 이제 생물상이 없으니까 북부에서 남부로의 이주가 더 우세하게 일어났던 이유가 남부보다 북부의 육지가 더 넓어서 북쪽의 형태들이 그들의 서식지에 더 많이 존재했으며 그 결과 자연선택과 경쟁을 통해서 남부의 형태들보다 더 높은 완성 단계에서 지배력을 갖도록 진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지가 북부 쪽에 더 많았으니까 북부의 숫자가 더 많았다.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은 생물들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은 서로 경쟁을 해. 그렇죠. 숫자가 많으니까 살아남으려면. 그러면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은 더 우수한, 더
진화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우세한 종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남부 종들과 겨루게 되었을 때 우위를 차지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자, 호수와 하천은 육지라는 장벽에 의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담수 생물들은 한 나라 내에서 널리 분포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호수하고 하천은 육지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담수 생물들은 그 호수나 하천이 있는 곳 지역에서만 분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다른 강에 속하는 매우 많은 담수 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분포형을 가지고 있다. 아니, 호수하고 강이 있으면은 그것들은 이제 육지에 의해 막혔는데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호수하고 이제 강 이런 담수 환경에서 같은 종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근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어리와 관련해서 서로 먼 대륙의 담수에서는 절대로 동일한 종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지만 종들이 동일한 대륙 내에서 불규칙적이면서 넓은 분포 영역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니까 서로 먼 대륙의 담수에서는 절대로 동일한 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다윈은 생각한다는 거죠. 왜? 진화론자니까, 창조론자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동일한 대륙 내에서 불규칙적이면서 넓은 분포 영역을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담수어리의 학설은 주로 최근에 지표면의 높이가 약간 변화하면서 강들이 서로 섞여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지표면 높이가 변하면서 강들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거죠. 강들의 수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섞이겠죠. 그 옆에 있는 강하고. 그러면서 이런 동일한 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표면 높이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표면의 높이가 변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홍수로 인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강들이 넘치면서 그것이 그 옆에 있는 강까지 쭉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담수종이 거기서 나타날 수 있다. 담수표류들의 일부 종은 무척 넓은 분포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의 근현종은 모두 단일한 시절로부터 출발해서 전 세계의 도처를 차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담수, 조개 이런 것들이죠. 그것들이 넓은 분포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의 이제 근현종들은 단일한 시조로부터 출발했을 것이다. 종개구리밥으로 뒤덮인 어떤 연못에서 오리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오리의 등에 조그만 식물들이 들러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이나 호수 같은 이제 담수 지역이 중간에 육지에 의해서 분리가 돼 있어도 이렇게 새 등 같은데 달라붙어 가지고 옮겨줄 수가 있다. 그 옆에 있는 지역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한 수족관에서 다른 수족관으로 작은 종개구리밥 하나를 옮겼는데 전혀 의도한 바가 없이 다른 수족관에서 살던 담수조개를 그 수족관에 살게 만든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종개구리밥을 옮겼어요. 이제 다윈이. 근데 그 담수조개를 옮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종개구리밥에 담수조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의도치 않게 그 다른 수족관에 있던 담수조개를 다른 수족관에 살게 했다. 그래서 이게 종개구리밥 이렇게 생긴 거. 천연 연못에 있는 잠자는 새의 발을 대신해서 나는 수많은 담수패류의 알들이
부화하고 있던 수족관에 오리의 발을 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천연 연못이라고 생각하고 새의 발을 담수 폐류의 알이 부화하고 있던 그런 수족관에 넣어 보았다 이거죠. 그래서 막 알에서 부화한 극도로 작은 수많은 조개들이 오리의 발에 기어 올라가서 물에서 꺼냈을 때에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들러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오리의 발을 담가 봤더니 거기에서 부화한 조개들이 오리의 발에 딱 붙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오리가 의도치 않게, 어떤 새가 의도치 않게 어떤 담수 폐류종을 다른 담수로 옮겨갈 수 있지 않겠느냐. 갓 부화한 이 연체동물은 물속에 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습한 공기 속에서 오리의 발에 붙은 채로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이 새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다른 담수 지역으로 옮겨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시간 동안에 오리나 외가리는 적어도 600마일에서 700마일을 날아갈 수 있다. 만약 바다를 가로질러 대양도나 다른 먼 지점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면 웅덩이나 개울가에 날아가 앉을 것임이 확실하다. 그래서 자기 발에 들러붙어 있던 이런 조개들을 다른 대양도나 어디 먼 데 있는 또 이제 오리니까 물을 찾아 가겠죠. 웅덩이나 개울에다가 이제 발을 담그면 의도치 않게 그 담수 폐류종이 옮겨지는 거다. 식물에 관련해서 대륙을 넘어 가장 먼 대양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담수정과 심지어 습지종들이 얼마나 거대한 분포 영역을 가지는가는 오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대륙을 넘어서 먼 대양도에까지 담수종들 그리고 습지종들 이것들이 거대한 분포 영역을 가지더라.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연치 않게 운반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섭금류는 연못가를 휘저으며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날아올랐을 때 발이 진흙투성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 섭금류 요 새가 연못가를 휘저으면서 다니면서 발이 진흙투성이가 된 상태로 이제 날아오른다 이거죠. 이런 목의 새들은 가장 멀리 방랑하는 새들로 때로 광활한 대양에서 매우 멀고 황량한 섬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런 새들이 발에 진흙투성이를 붙여가지고 먼 데까지 날아간다 이거죠. 식물학자들은 연못 속의 진흙에 씨앗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연못 속의 진흙에 씨앗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그만 연못가에서 물에 잠겨있는 서로 다른 세 지점에서 세 큰 술의 진흙을 채취했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연못가에서 물에 잠겨있는 쪽에서 이제 진흙을 세 숟갈을 팠어요.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에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뚜껑을 덮고 6개월 동안 처지해 두었는데 거기에서 나는 식물의 개수를 세었더니 그 식물의 종류는 다양했고 그 수는 537폭이었다. 그러니까 세 지점에서 세 숟가락만 진흙을 파가지고 서로 다른 세 지점에서 그것을 이제 키웠더니 거기서 나온 게 537포기의 식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씨앗들이 진흙탕 속에 있느냐. 그렇게 해서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이런 새 같은 거에 의해서 옮겨갈 수가 있다. 다른 먼 지역으로.